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3회 전산세무 1급 이론 시험 문제 바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기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은 1억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없고요. 처분 예정일이 2021년도 3월 20일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4천만 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그렇게 하고 2번이 지금 틀렸어요.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 하면은 이익준비금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우리 적립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임의적립금하고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적립이라는 것은 다 돈 벌었다 그래갖고 다 밖으로 유출시키면 안 되겠죠. 사내에다가 유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법정 적립금은 법에서 자본금의 얼마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배당 2천만 원이니까 그 금액의 10분의 1, 즉 2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적립을 했다. 는 것이고 이건 의무적립금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적립금이다? 법정 적립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런 다음에 2021년도 3월 20일이 되면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 지금 이때 결의를 한 거지 실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3월 20일자 분계는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이거를 차변으로 빼주셔갖고 대변 쪽에다가는 아직 실시한 건 아니니까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지급 배당금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회계 처리를 3월 20일자에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겠고요. 4번에 보시면은 상단 위쪽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 900번대의 영업의 비용 쪽으로 갔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뜻 이제 생각나는 것들 보시면은 매출원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출원가 같은 것들을 과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 말 뜻은 매출원가를 과소 인식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매출 총 이익이 자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매출 총 이익이 크게 나와버리면은 당기순이익이 또 크게 나오는 것인데 이 중간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크게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과대액 예상이 돼가지고 결국 은행에서 대출받고 할 때는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과소 지금 인식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오류가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쪽으로 오셔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자,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인건비 같은 것도 과소 신고를 했다. 과소 신고하고 싶어 신고한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불법 체류자들 그런 거 제대로 인건비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긴 나갔는데 과소 신고를 했다는가 뭐 리베이트 같은 거 리베이트 이런 것도 지급액 같은 경우도 뭐 가지급금 잡았다든가 또 심지어는 뭐 퇴직급여 뭐 추계 이런 것들을 과소 또 신고를 했다든가 과소 계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보시는 정기오류 수정 사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되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2020년도 1월 1일 아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사채 발행 시 분계는 보시다시피 대변에 뭐 사채 해서 300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발행가액이 277만 6,183원 그랬기 때문에 보통 예금 이 금액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요 부분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발행했을 때 이렇게 분계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보시면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날이 되었어요. 12월 31일 날. 장부에 인식을 해야 될 사채와 관련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을 하시면 되겠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기로 했던 이자는요 7%입니다. 그러니 사채 이입 보시다시피 300만 원의 7%에 해당하는 21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거 액면 이자로 해서 7% 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이거는 상각을 통해서 이제 없애줘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 금액 67,618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게 지금 답은 67,618원 1번이 되겠지만 이 답을 어떻게 해서 구했느냐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즉 여기 있던 유효이자율 10%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차변의 이자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냐, 발행했던 이 발행 가액 있죠. 거기다가 여기 있던 유효이자율 10%를 곱하시면은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로 이자 비용이 277,618원이고 그 중에 실제로 이제 현금 지급된 거는 21만 원이면 나머지 차액 나오는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쉽게 생각하세요. 선이자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선이자 미리 이자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급할 때마다 상각 없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구하는 산식은 이 사채 발행가액, 그렇죠? 발행가액, 그렇게 하고 유효 이자율,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해서 여기 있던 277만 6,183원 거기다가 10% 해가지고 이게 이자 비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자 지급한 현금 지급액 금액 있죠? 액면 가액에다가 액면 이자율 21만 원 빼시면은 그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서 발행가액을 구하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금액을 오늘처럼 문제가 쉽게 나와가지고 발행가액을 알려줬을 때, 그랬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발행가액 구하는 산식은 원금의 현재 가치하고요 이자의 현재 가치 이 두 가지를 더하셔가지고 발행가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300만 원의 이제 원금의 현재 가치가 지금 보시면 3년 후에는 여기 225만 3,944원이 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이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율은 시험 문제에서 보통 줘요.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바로 곱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도 3년 동안 이렇게 21만 원씩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3번. 그거에 대한 각각 요 부분을 주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해 보시면요. 요걸 다 이렇게 더해 갖고 보시면은 그 금액이 52만 2,239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하시면은 그 합이 지금 발행가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회계의 질적 특성인 양대 질적 특성인 두 가지 중에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죠. 주요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리고 기타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상 벌레충, 그래서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어느 한 가지는 또 울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거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 이거 피드백 아닙니까? 피드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신뢰성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해갖고 목적 적합성의 3대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벌써 3번이 틀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
이거는 신뢰성이 아니다. 이건 목적 적합성이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반기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그쵸? 신뢰성은 낮다. 예를 들자 그러면, 자, 우리 고객님이 오셨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하고 싶다고 재무제표를 좀 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산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 연도 결산을. 그랬는데, 자, 만약에 목적 적합성에 입각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8월이라고 합시다. 8월. 그러면은 우리 고객님 지금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는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 그거라도 보시고 우리 의사결정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적 적합성에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신뢰성에 입각했을 때는 뭐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아직 몇 개월 더 기다리셨다가 재무제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신뢰성에 입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반기라고 하는 거는 반절, 그쵸? 6개월분. 그래서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자, 1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 회계 처리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하고 구분을 하실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확정기여형 그러면은 나중에 퇴직급여를 우리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예치를 하시잖아요. 그 예치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운용을 해갖고 나온 그 수익에 대해서 그거를 자, 누가 가지고 가느냐. 기여된 만큼 종업원이 가져가면은 확정 기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손해가 나도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거겠고,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쵸?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본 거는 확정 급여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확정 급여형은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분개를 하지요. 그렇게 하고 이때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차변에다가 이렇게 운용 자산에다 합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800번대 해서 수수료 비용을 잡아주셔야지 여기다 이렇게 합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벌써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2번처럼 연금운용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발생해서 5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다가 플러스 시켜주시겠고요. 대변에 별도로 운용 수익 계정 하나 추가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니까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요.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추계라고 그러죠. 퇴직금 추계. 자, 추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당부채로 500만 원 인식을 자, 했다. 그러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아주셨다가 실제로 이제 종업원이 퇴사를 했어요.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이 자, 충분히 요건이 갖춰졌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변에 있던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여기서 이제 빼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일시금 300만 원 선택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차변에 그동안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놨던 거 그거 빼서 없애버리시겠고요. 나머지는 회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자, 분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1번에서 수수료 비용 문제가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2020년도 단기 손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요. 용역은 3년간 제공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총 수익은 120만 원이 난다는 소리군요. 그런 다음에 2019년도부터 지금 용역을 제공했고요. 중간에 있는 2020년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 손익이 얼마나 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그 수익 인식 시점은 진행 기준이겠죠. 진행.
그랬을 때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 이미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 원가가 되겠고요. 자, 색깔을 조금 바꿔 볼게요. 자, 요 부분하고 또 여기 있던 요 부분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벌써 120만큼이 자, 단기 발생 원가니까 이익이 지금 총 수익이 120만 원 날 걸로 예상했는데 벌써 원가가 120이니까 하나도 이익이 안 남네요. 거기다 대고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자, 추가로 얼마나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또 30만 원이 또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 거래의 총 수익을 초과하는 총 수익을 벌써 초과해 버렸어요. 자, 30만큼 벌써 초과했죠. 총 수익은 120만 원 난다 그랬는데 총 비용이 150이 되었기 때문에 30만큼 손해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 여기죠. 이미 인식한 이익이 요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자, 요거까지 합계액까지 전부 다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한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용역 제공의 수익 인식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만 원 손해에다가 그 앞전에 이익 난 것까지 다 더해서 44만 원이 손실 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되겠습니다. 6번 당사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문구는 예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정, 즉 실제 원가 계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죠. 실제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예정으로 일단 원가 계산을 하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제조 간접비 부분에 차변의 실제 개별 원가 를 쓰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00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예정입니다. 예정. 자, 이쪽에는 예정을 먼저 쓰시는 건데 또 예정은 보시다시피 제조간접비 과소 배부를 했다 그랬으니 여기 있던 100만 원보다 과소 그러면 60이 되겠죠. 60. 자, 빼서 60. 과소는 이렇게 쓰시는 거고 만약에 과대했다 그러면 이쪽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정을 많이 배부했다는 건데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예정 배부율이 자 5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정 배부율이 그런 상황에서는 예정 개별 원가를 예정 배부율로 나눠 보시면은 이렇게 12만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바로 실제 조업도 시간이 되겠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소 하면 이제 불리한 차이 우리가 흔히 과소 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불리한 차이 과대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한 차이 그래서 예정을 많이 배부를 했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7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T계정을 그려서 푸시는 게 조금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T계정을 쭉 그려가지고 이쪽은 제공품을 그려볼게요. 제공품. 또 한편에는 또 이렇게 제품 계정을 그려가지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제공품 차변에는 항상 기초 제공품이 오겠고 반대편에는 기말 제공품. 여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오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온다고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품도 자산이니까 차변의 기초를, 대변의 기말을,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이쪽은 이제 매출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상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월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1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여기다가 0을 넣고 이쪽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5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5만 원을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긴 0이라고 볼 수가 일단 있겠네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5만 원이 일단 감소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이게 31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자,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니까 여기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판매 가능 제품액은 기초와, 여기 있죠. 기초와 단기, 금방 보셨던 단기 제품, 자, 제조 원가. 자, 요 부분이 합쳐진 금액이 325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 금액은 기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지금 합치신 거니까요. 이 금액이 지금 여기가 자 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만 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가 얼마다? 25만 원이겠죠. 그래야 두 개 더해서 325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기초보다,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기말 제품 금액을 찾고 싶은 것이고, 기초가 25만 원이라고 한다면 5만 원 적다 그랬으니까요. 5만 원 빼시면 기말은 20만 원. 답은 3번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판매 가능 이 제품이 바로 기초와, 자, 이 제품의 차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니까는 결국 이 금액이 325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판매 가능 제품액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8번, 당 회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배부됐대요. 과대배부. 그러면은 예정 때 30만큼이 더 많이 배부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당 배부 차이를 총 원가 비례법. 자, 총 원가 비례법은 여기 보시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밑에 보시면 총 합계 있지요. 이네들 다 더하셔가지고 다 더해보시면요 600이 되겠는데, 자, 600분의 100만 원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곱하셔서, 자, 다시금 처리하고 조정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을 때, 이때 기말 제공품 거, 자,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다 이제 구하시면 좋지만은 여기서 물어본 건 기말 제공품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하셔가지고 전체 합계가 600이고요. 6분의 1, 즉 6으로 나누시면은 5만 원만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실제 지금 여기는 예정 때 30만 원이 과대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95만 원 이렇게 하셔야지 105만 원 하시면 틀립니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 문제에서 과소배부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5만 원을 더해 주셨어야 되죠. 지금은 과대배부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배부 금액은 오히려 5만 원을 빼서 95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 벌써 답은 매몰 원가가 되겠죠. 자, 매몰 원가는 과거 원가죠. 이미 죽은 원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10번 되겠습니다. 10번. 자,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은 매출 총이익이 등장을 하겠죠. 매출 총이익. 자,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자, 판관비를 딱거니 빼시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그런 다음에 영업외 수익하고 영업의 또 비용을 빼셔가지고, 자, 우리 바로 그냥 당기순이익 쓸게요. 당기순이익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제공품이나 제품이 지금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에다가 지금 불리한 배부 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매출 원가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매출 원가 조정법, 총 원가 기준법, 여기 원가 요소 기준법, 얘네들은 다 뭐하고 관련된다?
지금 앞에 제공품 제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 원가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크게 나오니까요. 이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업이익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2번 영업의 손익 요것만큼은 요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영업 외 이쪽 부분을 건드리는 거니까 특히 비용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2번처럼 해서 기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이 매출 원가 조정법, 총 원가 기준법, 원가 요소 기준법은 불리한 배분 차이가 매출 원가로 결국은 배부가 돼서 매출 원가가 커지다 보니 자, 결국은 얘네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표시하는 방법은 영업의 손익법만 영업의 비용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표시되는 것은 영업의 손익법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요즘에 나온 세법에 보시면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는 이제 10% 계산해서 세금을 내지요. 그랬는데 이거를 자, 부당하게 자, 10% 세금을 좀 줄여보려고 이걸 어떻게 해갖고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세금을 조금 덜 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더라도 다시금 정정 계산해야 되겠지만 증여라고 하는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자, 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그쵸 고가 매입을 했다거나 또는 저가로 양도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당행위 계산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3번처럼 해당 법인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다가 우리 회사의 다른 법인 예를 들어 30% 이상 출자했어요. 그런 법인에다가 우리가 또 30% 이상 출자를 했어요. 예, 출자를 했어요. 그런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특권자 특수관계자가 해당이 되겠죠. 1, 2, 3번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자,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뭐 1% 미만으로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요.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했다. 그랬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가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됐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내국 신용장 개설일로 적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 4번이 틀렸다 그랬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 지금 우리가 이게 내국 신용장 개설일이 개설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가 않아 갖고 자, 뭐 51번이나 11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일단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정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작성 일자를 내국 신용장 개설일은 이미 끝났죠.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로 적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로 적으셔야 된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적어가지고 수정하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과 결손금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자, 결손금이 있으면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가 있죠.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2월 결손금 공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4번에서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공제 대상 2월 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가 아니라 6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거 최근에 바뀌었죠, 법이. 60%입니다. 60%. 요거 4번이 틀렸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이냐? 답이 보입니다. 4번 보험료만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다 받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소득자는 다른 건 받을 수가 없고 기부금만 받을 수가 있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만큼은 근로소득자만 요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 자, 1번이 벌써 틀렸네요.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근로소득으로 안 보죠. 자, 임원의 경우 이런 분들은 사택 제공했을 때 그거 소득으로 보지만은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자, 일용 근로자는 1년 미만이에요.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가 되죠. 이 숫자 3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숫자 3가지.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가 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월 정액적으로 받는 금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 조건은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인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고요. 월정액 급여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 있죠. 그리고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초과 근로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차감한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15번에 답 틀린 거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